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이번 주 온라인 클래스를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시험 문제 해설이고요. 2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1번부터 13번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입니다. 잘 참고하시고 2회고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시험 보기 전에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뭐냐면 교과서 꼼꼼하게 보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이제 출처가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문제의 구체적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지문은 우리 교과서 10쪽에 있는 도입 부분의 사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승정원 일기 고종 2년 4월 2일부터 5일에 해당하는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일단 대원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을 다시 짓는 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관련된 거는 대원군이 추진했던 경복궁 중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경복궁 중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복궁 중건의 목적과 그 영향에 대하여 여러분들도 우리 배웠던 만큼 이걸 잘 적용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본격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 인물이 위 자료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가 인물은 누구였냐면 이제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위 자료와 같은 정책 바로 경복궁 중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경복궁 중건. 자, 그러면 경복궁이 조선 왕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일단 경복궁의 경우는 조선 왕실이 건국된 이후에 조선의 정궁이었습니다. 정식 궁궐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경복궁이요. 외란 이후부터는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중건도 다시 안 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동안 세도 정치나 이런 삼정문란 등으로 실추된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경복궁이 조선 왕조의 왕실에서 가지는 상징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중건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밑줄친 나라 정책. 이게 바로 아까 이제 똑같은 거죠. 경복궁 중건. 경복궁 중건인데, 자, 이 경복궁 중건이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궁궐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이제 원납전을 징수했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당백전이라는 돈을 추가해서 이거를 새로 이제 돈을 찍어냈죠. 새로 돈을 찍어내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리하게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을 찍어낸 등의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이제 이게 뭐를 가지고 왔느냐면은 물가 폭등을 가져왔으며 아울러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됐죠. 백성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경복궁 중건함으로써 왕실의 위엄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민생 경제에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무엇이냐면 4번입니다. 민생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런 혼란이 조선왕실 멸망할 때까지도 극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료와 관련 있는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이제 이거는 우리 교과서 12쪽에 보시면은 더 알아보기 부분을 일부 바꾼 겁니다. 일단 보시면 의궤 부분이 나오죠. 우리가 의궤하면 딱 나오는 근현대사 관련된 사건은 일단 병인양요가 있었습니다. 병인양요가 맞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궤란 조선왕조의 왕위 계승 및 왕위실의 주요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책이다. 용도에 따라서 분상용이 있고 어람용이 있다. 그래서 이거 당시 가사건 당시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 함대가 의궤가 보관되어 있던 외교장각을 불태우고 의궤를 비롯한 많은 책을 약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병인양요와 관련된 것들을 고르는 게 맞는 문제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특히나 의궤가 나왔으니까 병인양요와 관련된 정보들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볼게요. 일단 조선과 프랑스가 강화를 맺었다. 보면은 먼저 이 당시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고 있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1번 조선과 프랑스가 강화를 맺었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겠죠. 오히려 강화보다는 더 맞서 싸우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2번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원인이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해당되지 않죠. 이건 오히려 신미양요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신미양요와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성근과 양원수 등이 활약하였다. 이제 지금 우리가 병인양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누가 어디서 싸우는가 좀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일단 한성근의 경우는 이제 문수산성에서 싸웠고 문수산성. 그 다음에 양원수가 정족산성에서 싸웠다라고 했었습니다. 양원수가 정족산성, 한성근이 문수산성 싸웠다 그랬죠. 일단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4번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척화비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니죠. 척화비는 신미양요 이후에 등장하였습니다. 신미양요 이후에 등장하였다. 그 다음에 5번 오페르트가 남현군 묘를 도구로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도 아니죠. 사실은 도구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죠. 미수에 그침. 미수에 그쳤죠. 도구를 시도했는데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자료에 대한 검색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터넷 검색창을 활용한 출제였는데요. 이거는 수능이라든지 이런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이런 데 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변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조선 후기에 들어와 환곡제의 폐단 때문에 환곡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삼정의 문란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삼정의 문란 중에서 환곡과 관련된 해결책이 뭐가 있었을까? 흥선대원군 시대에. 그래서 조선 후기에 들어와 환곡제의 폐단 때문에 설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대원군 때에 이르러 농민항쟁의 대응책으로 다시 제기되어 실시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 정책에 대해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삼정의 문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흥선대원군의 민생안정 정책은 삼정의 문란 해결하는 방식으로 일단 진행이 됐죠. 일단 첫 번째 전정, 두 번째는 군정, 세 번째가 환곡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했느냐? 일단 전정의 경우는 양전 사업을 통해서 토지 수사를 다시 해가지고 토지대장을 다시 정리하죠. 토지대장을 정리 다시 합니다. 왜냐? 지주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누락한 토지들이 발견이 됐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반영을 해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겠죠. 군정의 경우는 호포제 실시했죠. 양반들도 이제 군포를 낼 수 있게끔 하자. 그 다음 환곡의 경우는 뭐를 시작했느냐? 사창제를 시작을 했죠. 무엇이냐? 이 환곡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환곡의 운영을 이제 민간에 맡기는 거죠. 민간 위탁. 그동안에 이 삼정의 문란 중 가장 심했던 게 이제 환곡인데요. 관청에서 환곡의 운영을 하다 보니 부정부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민간에 맡겨가지고 투명하게 운영해 보자라고 했던 것이 사창제입니다. 일단 정답은 5번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다음 5번 아래 조약을 바탕으로 설정할 수 있는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를 잘 읽어야겠죠. 2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교과서 13쪽에 있는 탐구활동의 강화도 조약을 발췌한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12과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화도 조약의 체결 과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조약 속에 일본의 숨은 의도,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겠죠.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관 조선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얘기했었죠.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 이건 어디까지나 조선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자주국 간의 내용이기 때문에 청나라는 여기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를 재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항구 개방이 들어 있습니다. 항구 개방.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배울 때 어디를 개방했었냐면 총 3개 개방했었다 그랬죠. 부산, 그 다음에 원산, 인천 이렇게 3군데를 개방을 했죠. 이렇게 제공하였다. 그 다음 7관 일본국 항해자가 조선국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이건 해안 측량권이죠. 해안 측량권. 그 다음에 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리가 심의한다. 이거 우리가 이제 치해법권,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영사재판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영사재판권. 그 다음에 12관 이상 11관 의정조약은 양국이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는 시작이며 양국 정부는 다시 고치지 못하고 영원히 성실하게 준수한다. 제가 수업 때 얘기했을 겁니다. 이 조약의 마지막 조항은 우리 조약은 신의로서 지켜야 되며 더 이상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12관은 그때 얘기했던 거 한번 반영해서 넣어본 거예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개항 후 1번 개항 후 일본의 근대화 정책, 이거는 이제 해당하지 않죠. 이게 만약에 되려면 이 당시 일본의 근대화 정책이었던 메이지 유신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자료가 안 맞죠. 그 다음 2번 일본의 한국개방 요구와 의도,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있죠. 한국개방과 해안 측량권 요 두 가지로 얘기가 가능하다. 3번도 마찬가지죠. 다음 4번 자주국에 숨어있는 일본의 의도, 이것도 해결이 가능하죠. 일관을 통해서 청나라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청나라의 간섭 배제를 위해 자주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불평등조약의 주요 내용과 사례, 이 조약 자체가 불평등조약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한국해방이라든지 해안 측량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치해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과거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국가, 피지배 국가들을 대상으로 꼭 조약에 집어 넣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불평등 조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한국해방, 해안측량권, 치해법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죠.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도를 활용해서 응용한 출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의 내용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이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장에 대한, 앞뒤 글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1번 맨 처음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일단 조선 책략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조선 책략. 그래서 오직 중국과 친하며 친중국, 일본과 맺고 결일본,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이건 우리 교과서에 조선 책략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조약을 체결했으나 열강의 주권 침탈당할 위험성을 안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조미수 통상조약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조미수 통상조약. 그래서 이 앞뒤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가 뭐를 묻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조미수 통상조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지 분석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조미수 통상조약은 그럼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느냐? 조미수 통상조약. 이거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냐면 일단 첫 번째 관세 조항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중조정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거중조정. 조선과 미국 둘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위협에 처하게 될 경우 서로 도움을 주자. 이런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결국 불평등 조약이었는데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바로 최애국 대우죠. 최애국 대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관세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아니죠. 관세 조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강화도 조약의 경우는 이게 없었죠. 강화도 조약의 경우는 관세 조항이 없었습니다. 관세 조항이 없었습니다. 조미수 통상 조약은 관세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2번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있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있다. 세 번째, 조사 실체단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개항 이후 조선의 근대화 정책에 대한 겁니다. 조선의 근대화 정책, 개항 직후 정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때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 표현이 맞습니다. 이 조미수 통상조약 자체가 중국의 권유에 따라서 추진된 조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곡물의 무제한 유출 허가 규정이 들어있다.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맺은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에 해당합니다.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들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흐름도로 응용한 출제 방식이고요. 선지를 보시고 일단 이 흐름도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겠죠. 그럼 보면은 일단 통상계합론자부터 계합파를 거쳐서 두 파로 구분이 되는데 밑에 게 급진계합파네요. 그럼 가는 무엇이냐? 온건계합파에 대한 얘기죠. 온건계합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온건계합파의 분화 과정과 그 다음 온건계합파의 특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요것들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 온건계합파의 특성 하기 전에 온건계합파의 특성 제가 수업할 때 세 가지 조건 얘기했었죠. 일단 누가 어떤 인물이 중심이냐, 두 번째는 어디를 모델로 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방법을 구사하느냐 이렇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보면 온건계합파는 일단 김홍집이 중심 인물이었죠. 김홍집. 그 다음에 모델은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다. 양무운동 모델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방법론으로는 조선의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동도서기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요거 입각해서 찾아보면 돼요. 만약에 온건계합파가 아니라 급진계합파가 비어져 있고 가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접근한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외양일체론을 내세웠다. 아니죠. 계합파가 외양일체론을 내세울 리가 없죠. 이건 오히려 이제 위정척사 쪽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위정척사상에 해당한 내용이다. 2번, 주요인물로 김옥균이 있다. 김옥균이 아니라 김홍집이죠. 김홍집이 중심 인물이었다. 세 번째, 군날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이것도 이제 급진계합파에 대한 내용이죠. 급진계합파. 그 다음에 4번, 청의 양무운동을 본받고자 했다. 이게 정답이죠.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반대로 급진계합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고 있다라는 점. 5번,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뭐를 모델로 하고 오히려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점진적인 개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이게 온건계합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온건계합파의 특성과 급진계합파의 특성 모두를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온건계합파의 특성을 분류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8번입니다. 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은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가상 대화를 활용한 문제였는데 보면은 이제 인물들 중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이제 했던 말을 보면 되겠죠. 일단 가상 대화를 분석이 꼭 필요하겠고 이제 주요 단어들이 있습니다. 꼭 지문이 어려워 보여도 그 안에 꼭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우리 남편이 군인인데 월급을 1년 넘게 못 받은 거 있지? 별기군인가 그놈들 때문에 물려서 못 받았대. 다행히 오늘 한 달치는 준다고 남편이 그랬다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죠. 월급이라고 줘서 받았는데 죄다 모래 아님 겨가 아니냐 이거. 우리가 별기군보다 못하다고 해도 우리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주요 단어들이 뭐가 있느냐? 별기군, 월급, 1년 이상 밀렸다. 그 다음에 지금 월급을 받았는데 모래 아니면 겨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은 뭘 묻는 거냐면 여기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모군란을 유추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여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조약 체결 후 조선의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우리 교과서 16쪽에 있는 재물포 조약의 내용을 따온 겁니다. 일단 선제 꼭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재물포 조약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재물포 조약 체결 이후에 이제 조선의 상황 이때 이제 조선이 이모군란 이후에 두 나라랑 청하고 일본하고 각각 조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와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었고요. 무역 장정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일본과 이제 재물포 조약을 맺었죠. 재물포 조약 옳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모군란 이후의 조선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청군이 흥선대원군을 납치하였다. 이건 맞는 얘기죠.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모군란 수습하고 있었는데 이모군란 자체를 청나라가 진압하면서 이 책임을 다 흥선대원군에게 넘겼고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해서 납치를 당하게 됐죠. 두 번째,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때문에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세 번째, 대한제국군대가 강제 해산되었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어디에 해당하냐면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국권 침탈.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상인이 많은 특권을 갖게 되었다. 이것도 정답이죠. 뭐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때문에 이거를 맺게 되었다. 여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5번. 외국인 고민이 조선의 내정에 참여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도 혹시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일제 국권 침탈 때 얘기가 아니냐. 알 수도 있는데, 이것 이제 우리 교과서 16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내용이 나옵니다. 청나라가 외국인 고문들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의 목적은 내정 간섭이죠. 내정 간섭인 건 똑같지만은 우리 교과서 안에도 이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가 외국인 고문들을 임명해가지고 조선의 내정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과 11번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물으면 답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별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꼭 확인을 하고요. 이 지문은 22쪽에 있는 6.1준 한반도 중립화 논문에서 따온 겁니다. 잘 보면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일단 보시면요. 일단 불가리아가 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 벨기에가 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 여기가 핵심이겠죠.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1준과 한반도 중립화론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자료의 내용을 주장한 역사님은 유길중이죠. 계속해서 지금 중립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 한반도의 중립화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바로 이제 유길준입니다. 유길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반도 중립화론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요 이전에 이제 거문도 사건이 있었죠. 거문도 사건. 누가 일으켰냐면 이걸 영국이 일으켰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 왜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하여.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 거문도 사건을 일으켰었죠.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한반도를 중립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죠.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 열강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열강의 보장이 있어야지만 열강의 보장 아래에 한반도 조선을 중립국으로 두면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만 이 한반도 중립화론은 구상 단계에서 그쳤죠. 이 유길준 자체가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금 상태에 놓였고 구상 단계에서만 그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12에서 13번. 이 자료는 25쪽에 있는 전봉준 공초를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문제별 1번부터 5번의 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단어들 보면 이제 고부군수, 그 다음에 고부밀란, 조사책임자, 그 다음에 동학도 이런 말들이 있죠. 그 다음에 특히 또 가보면 일본이 개화를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왕국을 공격하고 요 이후에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에 따라서 시작된 게 바로 이제 가보개혁이죠. 가보 1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의 주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볼게요. 자, 12번 아까 얘기했던 자료의 배경이 된 사건, 이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죠. 동학농민운동.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이 12번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을 묻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게 문제를 바꾼다, 자료가 배경이 된 사건, 이렇게 물어봤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상 다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의 개혁이나 아니면 광무개혁 때 해당한 내용이니까 아니죠. 2번은 대마도의 왜구를 토벌하였다. 이거는 조선 세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3번 영국이 거문도를 무단 점령하였다. 이것도 이제 해당하지 않죠. 이거 오히려 시기되기가 더 이전입니다. 동학농민운동보다. 그 다음에 12개의 패전개혁안을 제시하였다 나와있죠. 이게 정답이죠. 동학농민운동 때 동학농민군이 농민군이 실시했던 개혁이 바로 패전개혁안이죠. 패전개혁.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하였다. 전주화약까지 맞지만 흥선대원군이 아니죠. 오히려 조선 정부와 이걸 체결하였다 하면 맞는 말이 되겠지만은 이건 아니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다음 13번 가 사건 이후 추진된 1차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1차 가보개혁에 대한 내용이에요. 1차 가보개혁 때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골랐어야 됩니다. 먼저 볼게요. 1번 과거제가 폐지됐다. 이거 맞죠? 과거제가 이때 없어졌죠. 그 다음 2번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하였다.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했냐면 왕실과 국정사무가 분리되었다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국왕의 전제권에게 제한을 두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문과 연좌제가 폐지된 것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정 담당 기관을 일원하였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어디로 일원화하였느냐면 탁지하문을 중심으로 일원화했다고 했습니다. 탁지하문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
그 다음에 5번에 홍범 14조를 통해 개혁의 내용을 밝혔다. 이건 아니죠. 이거 많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주의하라고 했죠. 홍범 14조는 언제 때 얘기냐? 2차 가보개혁 때 내용입니다.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 때 내용입니다. 우리 교과서 잠시만요. 우리 교과서 몇 쪽에 얘기 나오냐면 2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6쪽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은 그 부분이 문단이 분리가 돼 있어요. 1차 가보개혁 때 문단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렇게 문단이 바뀌었죠. 이건 이제 이 개혁의 시기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문제 중 13번 문제까지 오늘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4번부터 끝까지 이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고사 때 이제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은 잘 분석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내년에 가서 또 배우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2회고사 때도 이제 제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이제 스타일을 알았으니만큼 2회고사도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